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가끔 뒷목이 뻣뻣하거나 이렇게 어깨 축지 있는 데가 쑤시거나 이렇게 속도 더부룩하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고 뭐 이런 적 있으시죠? 근데 문제는 또 병원에 가 보면 아무 이유 없다고 하고 이럴 때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이 스트레스라는 말을 워낙 많이 들어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죠. 네. 네. 스트레스가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심리적인 건데. 근데 이 몸의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건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럼요. 보면. 네.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 네.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좀 이겨내는 그런 마음의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이 오늘 나오실 그 강의의 주인공이십니다. 네. 이분께서는 우리가 왜 그 운동하러 가가지고 열심히 근력을 키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기초 체력이 생겨서 질병으로부터도 좀 나를 보호할 수 네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에도 근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어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의 근력이라는 표현이 비유적인 표현이라 심리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네. 근력을 키운다는 얘기죠. 네, 이분 모시고 직접적으로 또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스트레스센터 소장이십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우정민 교수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초면에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칭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인상이 참 편안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정신과 전문의로서는 최고의 재산이 아닐까 싶어요. 그 덕분에 뭐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스트레스 센터 소장님이 나오신다 그래서 네. 머리도 좀 희끗희끗하시고 그렇죠. 예, 좀 잘 보면 여기 흰머리가 이렇게 예, 예. 아니 정말 젊은 분이셔서 네. 예. 네. 40대는 아니시죠? 그래서 예, 40대입니다. 아, 괜히 안심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예, 예. 그래서 너무 뭐- 젊어 보이셔서 좀 오히려 손해를 아유, 보시지 뭐, 않을까요? 예. 가끔 이제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래도 의사는 조금 경험도 있고 그런 게 필요하니까 아직도 제가 뭐 조금 연륜이 부족한 점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어쨌든 그래도 뭐 편안한 느낌을 주고 또 제가 마음이 이렇게 항상 의사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서비스직이거든요. 전문직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사는 뭐 지식이나 기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환자분과의 어떤 그 관계, 환자분을 어떻게 하면 이제 병을 낫게 하는 의지를 갖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겠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이렇게 같이 웃고 이왕이면 좋은 그 마음의 에너지를 그 나눠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가 아닌가. 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죄송해요. 흰머리 2개 발견했습니다. 자꾸 근데 요새 이제 스트레스 센서 소장이시니까 네. 스트레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 이런 걸 느끼세요? 오죽하면 네. 스트레스 센터가 따로 생겼을까 그러니까요. 싶기도 해요. 저희가 그 이제 흔히 뭐 신경정신과, 정신과 그러면은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만 가는 거 아니냐. 이래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거나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스트레스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만연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 이런 문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이 일종의 상식화되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그런 거 갖고서는 터부시하거나 그러면 좀 요새는 그 세상 흐름에 잘 안 맞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마음의 근력을 키운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솔직히 이게 몸의 근력 키우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게다가 마음의 근력을 키워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네.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그냥 재밌자고 하는 소리 아닐까?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시간과 돈을 들이지 않습니까? 네. 뭐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 인생을 왜 사느냐? 누구에게나 물어보면 행복하려고 살지. 뭐 인생이 뭐 있냐? 이왕이면 좀 즐겁게 살지.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막상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삶에 어떤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거를 잘 이기고 마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했느냐? 놀랄 만큼 투자를 안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남을 얼마나 좀 배려하고 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또 내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의외로 생각해 볼게요. 밤에 집에 와서 자기가 하는 생각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한테 속상했던 일, 미웠던 일, 화났던 일, 분했던 일, 무시당했던 일, 안 좋았던 거
그런 것만 떠올리기가 쉬워요. 예. 그러니까 마음에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만큼 네.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마음의 근력을 키우자 이런 그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직업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제 만나시는 분들이 어떨 때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요, 살짝 좀 눈을 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치 저하고 이렇게 오래 보면은 그 자기 마음을 다 이렇게 뭔가 들여다볼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가끔 저희 집사람이 좀 그 섭섭해합니다. 당신은 직업이 정신과 의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남의 마음을 모르느냐. 그래서 그럴 때 제가 그 뭐라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지금은 일하는 시간이 끝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가 굉장히 크게 한번 혼날 뻔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마음을 이해하고 또 공감하고 또 마음을 진단하고 또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처방을 내리고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어떤 직업인데, 어떻게 보면 저의 직업상에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가 직장인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저의 직업상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보면은 행복 스트레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을 나눠드리고 하려면은 제 마음 자체가 일단 행복해야 하거든요. 의사가 만약에 찡그리고 피곤하고 막 지치고, 의사도 인간이니까 이제 지치고 몸이 힘이 빠지면은 자꾸 짜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자기가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환자분이 벌써 느끼세요. 느낌이 그게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우선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데, 제가 하나지 이제 일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기가 행복하는 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진료를 많이 하고 집에 가면 이제 상당히 지치지 않습니까? 집에 들어가는 그 문 앞에 서서 제가 그냥 들어가는 거 하고 문 앞에 서서 한번 내가 이렇게 밖에서 묻은 어떤 감정적인 그런 그 스트레스, 찌꺼기 이런 걸 다 털어내고 웃으면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 하고는 벌써 가족을 대하거나, 그죠? 나 자신의 마음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한테 어떤 좀 더 즐겁고 행복한 어떤 이런 기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이 행복 에너지도 충전이 되고 스트레스도 이길 수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흔히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여러분을 뵈면은 좀 오해가 있어요. 요새 이제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옆에 가족들이 내가 요새 좀 우울한 것 같아, 좀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되게 뭐라고 하나요? 정신과 가봐라.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좀 원망 듣기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그 네가 마음만 좀 똑바로 먹으면 되지. 응? 너 마음 먹기 나름인데 좀 마음을 고쳐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쉽게 되나요? 응? 그게 쉽게 잘 안 되죠? 그게 쉽게 되면은 뭐 전문가가 필요 없죠.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말이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자야지. 열심히 자야지 하고 마음을 먹어보세요. 잠이 옵니까? 안 와요. 더 안 옵니다. 예, 그게 역설적인 건데, 우리가 그만큼 제대로 방법을 알고 마음의 힘을 기르는 노력을 해야 이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또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사람의 성격이 바뀝니까? 이제 마음이 바뀝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제가 볼 때는요, 남의 마음은 자기가 못 바꿔요. 남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은 싸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은 내가 바뀔 수 있어요. 내 마음은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언짢고 기분 나쁜 일 있을 때 한번 아무 생각 없이 속 없이 30초만 웃어보세요. 그냥 웃어보면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고 웃다 보면은 거꾸로 행복해집니다. 기분이 바뀌어요, 감정이. 이런 것은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보는 방법과 노력, 이런 것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 마음만큼 투자한 거에 비해서 성과가 나는 것이 따로 없어요. 우리가 기업에서는 흔히 우리 수익이 얼마나 났느냐,
투자를 얼마 한 거에 비해서 수익이 얼마 났느냐 그것을 따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느냐 물어보면 다들 행복해지겠다고 합니다. 행복하려고 산다. 그러면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그 행복에 직결되느냐? 그죠? 지위가 높아지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 학력을 높이고 또 뭐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뭐 행사를 하고 누리고 어떤 것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행복에 직결되느냐? 자기 마음에 힘을 기르는, 자기 마음의 근력을 기르는 데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수익이 나는 것이죠. 제가 하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음주,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형은 아주 아버지를 닮아서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동생은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동생은 20살이 되기 전에 자기가 그 바지 뒷주머니에 단돈 20달러를 들고 미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본인이 무엇을 할 수 있나를 생각해 보다가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 아르바이트를 일을 하고 하루에 7시간을 체육관에서 자기 버디빌딩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버디빌딩 챔피언을 7번을 했습니다. 세계 기록이에요. 그렇게 연속해서 챔피언을 오래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7번을 챔피언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영화배우가 됐어요. 그래서 할리우드에서 가장 그 돈을 많이 받는 영화배우가 됐어요. 누군지 좀 감이 오세요? 예.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놀드 슈왈제네거.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시장하고 있어요. 주지사죠, 주지사. 캘리포니아의 주지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재선이 돼가지고 지금 아주 굉장히 영향력이 큰 정치인이 됐죠. 아마 대통령까지 할 수 있을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온 것만 해도 그분이 뭐 어떤 정치적으로 성공한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자기가 좋은 일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자기가 운동하고 영화배우하고 이제 주지사 나가기 전에 감옥에 운동시설을 보급하는 그런 캠페인을 했어요. 돈도 굉장히 많이 모았습니다. 모아서 그 감옥에 이 사람의 지론은 뭐냐면 운동을 열심히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범죄를 덜 저지른다 이거예요. 범죄라는 게 순간적으로 자기 화를 못 참고 분노, 충동 이런 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날 때가 많은데 바디빌딩하고 운동하고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은 자기 분노나 이런 것은 이제 운동을 통해서 많이 풀고 감정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범죄를 덜 저지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급하는 캠페인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그 차이가 무엇에 있느냐?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형은 어떻게 됐냐면은 아버지처럼 똑같은 알코올 중독이 돼서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요. 20대 그리고 뭐 조직폭력배였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인생은 왜 차이가 날까요? 이 사람들의 유전자가 많이 다를까요? 물려받은 피가 많이 다릅니까? 다른 집에서 자랐습니까? 부모가 달라요? 양육 환경이 비슷하죠. 그럼 도대체 무엇이 차이입니까? 생각의 차이예요. 자기 마음먹은 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은 맨날 아버지 불평하고 아버지 욕하고 왜 우리 아버지는 저랬을까? 왜 나는 저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재산을 물려받고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이거 원망만 하다가 비슷한 길을 갔어요. 둘째 아들은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 아버지를 욕하거나 불평해봐야 뭐하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 재능은 어떤 것일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하면 내 인생을 다르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 차이, 사람이 매일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자꾸 지나간 일만 되새기면 뇌세포가 파괴되고 뇌 혈액순환이 감소가 되고 뇌가 위축됩니다. 좋은 것을 떠올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은 그 긍정적인 생각, 자기의 어떤 자신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 그것에 관장하는 뇌 회로가 발전되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닥쳤을 때 그것을 우선 찾게 돼요. 그것을 제가 마음의 근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근력을 키울 수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실제로 뇌세포가 죽는다는 건 충격적인데요. 이렇게 누굴 미워하고 화를 내고. 2004년도에 예. 그 하버드 의대에서 그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우리가 이제 뇌 사진을 찍고 뇌 혈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뇌에서 안 좋았던 그 낮에 화났던 일 있죠. 화났던 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그 뇌 혈류가 감소되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뇌 혈류가 감소되면 그 부위로 가는 이제 뇌세포가 그 부위에 있는 뇌세포가 그 일찍 손상되겠죠. 좀 심하게 말하면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나를 서서히 죽여가고 있다는 것도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자기 뇌세포를 스스로가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 뇌세포가 더 활성화되고 활발해지고 많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자기 뇌세포를 자꾸 깨뜨리고 뇌가 위축되고 쪼그라드는 거죠. 우리 뇌의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어요. 변연계라는 게 있고 그 옆에 해마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조사를 해보면은 습관적으로 화를 내거나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공격적인 충동을 계속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부위가 쪼그라들어 있더라. 신기하네요. 네. 이게 뭐예요? 이 그림은 이제 예. 마이클 포텐이라는 그 인터넷 그 화가가 그린 작품인데 요 위에 있는 게 무엇이지요? 요 위에 있는 것이 뇌입니다. 뇌가 이렇게 꼬치구이를 하듯이 이렇게 다 걸려 있어요. 네. 이 밑에 있는 게 무엇이죠? 심장이에요. 네? 심장. 이 심장에서 불길이 막 피어오르죠. 심장에서 불길이 막 피어오르서 뭐가 있고 있어요? 뇌가 있고 있어요. 우리 뇌가. 심장에서 자꾸 열내면 뇌가 열을 받아요. 그래서 심장이 뇌를 익힌다. 이게 이 그림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화내고 아까 제가 그 아버지와 두 아들 얘기를 했지만 자꾸 남에게 똑같은 상황에서 남을 탓하고 남을 미워하고 그런 공격적인 행동을 계속하면 자기 뇌세포가 깨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네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고 어떤 방향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럼 자기가 이 심장에서 아주 그냥 그 뜨거운 불길을 내서 뇌를 깨뜨릴 것이냐, 아니면은 심장에서 좋은 기운을 일으켜서 우리 뇌가 건강하게 만들 것이냐. 그거는 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마음의 근력을 키워가느냐에 따라 달린 것이죠. 아니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 그림 좀 빨리 바꿔주세요.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너무 그 마음의 끔찍해요. 힘이 필요한 이유가 이제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정말로 그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유학 갔다가 들어온 지가 뭐 이제 한 3달쯤 됐는데요. 점점 더 사회가 각박해진 것 같고 흔히 말씀하시는 게 뭐 이런 겁니다. 그 겉으로는 웃고 다니는 것 같은데 속 마음은 타는 거예요. 호탕하게 웃는 분일수록 더 위험해. 마치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내가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고 호탕하게 웃는 분일수록 보면은 더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마음이 왠지 좀 공허하고 허전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니 뭐 이렇게 참 웃는 얼굴을 얘기하셔서 보기는 좋은데 제가 듣기로는 좀 느낌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은 바로 눈물을 지십니다. 이 행복 에너지가 고갈되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짜증이 많아집니다. 자꾸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많아지는 것은 자기 마음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좋은 일을 봐도 좋은 느낌이 별로 없고 뭐 별로 이렇게 슬프지도 않고 마음이 그냥 무덤덤한 분이 많아요. 자기 에너지가 배터리가 방전된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막 좋고 그죠? 슬픈 일 있으면 막 슬프고 그래야 되는데 이 반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뭐 우울이 뭐냐 이렇게 그러시는데 우울이란 게 뭐 막 슬프고 눈물 짓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냥 슬프지도 않고 마음의 감정이 별로 일질 않는 거, 흥미도 없고 별로 관심도 없고 뭘 하고 싶지도 않고 뭐 방에 먼지가 돌아다녀도 별로 그거 치우고 싶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고요. 아이들은 이런 마음의 힘이 이제 빠지게 되면은 자꾸 이제 다른 애들한테, 다른 친구들한테 짜증을 내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또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데 빠지는 거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 재미있으면은 왜 인터넷에 중독되겠어요? 학교 생활이 재밌고 친구가 좋고 운동하고
자연을 즐기고 이렇게 살면은 왜 게임에 빠지겠습니까?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다른 데 할 게 없고 그것만 재밌으니까 거기 빠지는 거죠. 그런 애들한테 뭐 인터넷 하지 마라. 안 되죠. 그래갖고 고쳐지지가 않아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제 직장인 분들이 저에게 많이 오시는데 요즘 힘들어요. 예, 힘듭니다. 특히 40대, 50대 아마 여기 이제 계신 분들의 이제 가족들, 남편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남자들이 요즘 밖에서 살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잠을 잘 못 자고 늘 피곤하고 힘이 좀 빠지는 것 같고 어깨도 무겁고 그런데 병원에 가면 특별한 이상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데 여기저기 아프고 안 좋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았는가 이것을 이제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이 마음의 에너지가 빠지면 체중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은 자기가 좀 빠졌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더 쪄요. 자기가 좀 체중이 좀 늘었으면 좋겠다, 좀 쪘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은 더 빠져요. 이게 참 역설인데 그런 분들 있죠. 어떤 분들은 나 좀 체중을 늘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무리 먹고 운동을 해도 근육이 안 생기고 잘 체중이 안 늘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물만 먹어도 찐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이제 아주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체중을 감량하는 이런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했는데 이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이어트법이라든지 체중을 줄이는 방법 자체는 책에 다 있어요. 책에 다 있는데 왜 못 빼죠? 그거를 실천을 못 하니까 방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책에 보면 다 있어요. 그런데 되지가 않는 거예요. 되지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빠졌을 때 모습을 떠올리지 못해요. 상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늘 그냥 남한테 눈치 보이고 빠진 것 때문에 신경 쓰이고 했던 그런 기억만 자꾸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벌써 그렇게 잡혔기 때문에 몸이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자기가 마음을 먹어야만 마음이 자기 체중도 줄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분을 이제 같이 한 2번, 3번 이렇게 보면서 어떤 걸 했냐면은 자기 상상을 하게 했어요. 제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자기 그 상상을 통해서 본인이 날씬해졌을 때 얼마나 어떤 그 이익이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한 130kg 나가시다가 굉장히 처음에 고비가 있었죠. 중간에 한 뭐 5, 6kg 빠지는 듯 하다가 안 빠지고 고비가 있다가 이런 그 마음의 힘을 기르는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굉장히 이분이 아주 효과가 좋아져서 결국은 80kg, 70kg 이렇게 감량이 된 이런 그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만큼 우리가 이제 그 마음의 힘을 기르는데 사람마다 무엇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그 국어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보통 시골에서 자라시거나 주택에서 사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여름에 이렇게 세수를 하거나 등목을 하려고 그러면 마당에 이제 펌프에서 펌프질을 하죠. 예. 처음에 펌프질을 막 하면 물이 잘 나오나요? 잘 안 나오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다들 아시네. 예. 아니 저기 정답이 나와 있었어요. 여기 나왔습니다. 이거 보고 계셔가지고 이름이 왜 마중물인지 아세요? 맞이하는 예, 맞습니다. 마중 나가는 예, 마중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사람의 정신력 또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이 깊은 샘과 같습니다. 사실 사람의 그 정신력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이거 잘 퍼서 쓰기만 하면은 끊임없이 마음에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이 샘이 다 말라버리면 물이 잘 안 나오죠. 샘이 완전히 말라버리면 바닥을 드러내버리면은 그러니까 물이 좀 남아 있어야 돼요. 마중물도 뭐냐면 사실은 이 펌프가 새 거는 말이에요. 마중물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 거는 그냥 펌프질하면 바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헐거워지면은 공기가 이제 새기 때문에 펌프질에도 물이 잘 안 나오죠. 그럴 때 한 3바가지 정도 물을 부어주면 그 다음에는 물이 이제 계속 나오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마중물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마중물은 무엇인가? 내가 내 마음의 에너지를 끊이지 않게 내 마음의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마중물은 무엇인가? 제가 흔히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가족, 친구, 그 다음에 취미 3가지를 말씀드려요.
여기 취미에는 이제 운동이 포함되는데 일로 만나는 관계 그거는 마중물이 안 돼요. 어느 직장인 어느 분을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일이 잘 됐을 때 돈을 벌고 사업에 성과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거지. 그 사람을 만나서 정말로 내가 즐겁고 행복하냐? 저 사람을 만나면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생긴다. 그러면 저 사람을 너무나 만나고 싶고 저 사람 만나는 게 행복하다. 그런 분 좀 소개 좀 예, 저도 지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분 있으면 저도 좀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분 있으면 저부터 만나지 뭐 소개시켜주겠어요? 100만 원을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주더라도 그죠? 정말로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줄 수 있고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내 마음에 관심을 가져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의 재능,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같이 봐주고 그것을 정말 아껴주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발동할 수 있을까를 옆에서 지켜봐주고 조언해주고 이런 관계가 있다면 아니 한 달에 뭐 정말 돈만 있으면 100만 원 아니라 더라도 뭐 그죠? 하고서라도 정말 같이 만나고 싶은 거죠. 그런 가족이나 친구, 개인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꼭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외로운 분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나 그렇죠.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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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존재가 바로 그런 애완동물을 점점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동물병원에 열심히 그죠? 가는가? 자기가 너무 허전하고 외로우니까.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그만큼 소외됐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군중 속의 고독입니다. 사람은 많아요. 매일 문자 보내고 핸드폰하고 뭐 사람 많고 연락도 많이 하는데 왜 내 마음은 허전하고 외롭냐 이거죠. 내 마음에 마중물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나한테 힘을 주는 인간관계는 정작 별로 없는 거죠. 다 주변을 둘러봐도 어떻게 하면은 나를 좀 어떻게 좀 부릴까, 뭐 이용할까, 뭐 이런 사람은 많은데 나에게 힘을 주고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기 주변을 그런 좋은 에너지, 좋은 행복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채우셔야 돼요. 예,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관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냐? 저는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나와의 관계라고 말씀드려요. 흔히 그것을 잊기가 쉬워요. 오늘은 누구 만나고 내일은 누구 만나고 하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나를 만나는 일을 소홀하기 쉬운데 취미나 운동을 하는 것은 나와 만나는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취미를 생활을 하시는 분 중에는 우울증이 걸릴 확률이 훨씬 적어요. 독일에서 나온 연구인데 하루에 90분 이상 운동하는 분들은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운동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10%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와의 대화, 나의 마중물을 채울 수 있는 이런 취미나 운동을 꼭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이렇게 마음의 마중물을 붓고 채우고 하는데도 마음은 자꾸 각박해져 갈까? 아까 제가 이제 그 다이어트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취미나 또 개인 그 가족이나 친구 이외에도 자기 마중물을 채울 수 있는 또 좋은 방법도 있어요. 다들 그 요새 휴대폰 쓰시죠? 예, 휴대폰. 제가 아는 이제 한 분은 그 어떤 짜증나는 일이 있거나 아주 듣기 싫은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분은 화장실을 간대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뭐 하냐? 그랬더니 자기 휴대폰에 아이가 와서 엄마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안아주는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동영상을. 뭐 매일 그래주면 고맙겠지만 그죠? 우리가 살다 보면 또 매일 그러는 집도 있고 또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럴 때 한번 이렇게 엄마 사랑해요 하고 이렇게 안아줄 때 그걸 동영상을 찍었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그걸 놓고 자기가 정말 짜증나고 정말 듣기 싫은 말을 계속 들어야 되고 앉아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면이 싹 이렇게 떠오르면서 마치 우리 컴퓨터가 새로 부팅이 되듯이, 그죠? 자기 마음이 싹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어떤 하나의 그 지혜로운 여러 가지 각자의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추천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을 하나 좋은 그 자기의 마중물이 되는 친구, 가족, 예. 자기 취미나 운동하는 거 이런 것을 한번 찍어가서 그런 동영상을 잠시 봄으로써 응급 처방이 될 수 있겠죠. 저 아는 분은 등산이 취미신데요. 네. 등산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휴대전화로 예. 왜냐면 이제 카메라 갖고 가면 무거우니까 예, 이렇게 예, 찍어서 예. 배경 화면에 그거를 저장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렇게 네. 멋진 산 풍경. 그렇죠. 거기 딱 열면 예. 그게 보니까 되게 행복해지신대요.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네. 어느 영화에서도 한번 나왔었는데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그 손님이 굉장히 돈도 잘 버는 변호사예요. 그런데 막 이제 짜증스럽고 막 그런데 택시 운전사한테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아니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데 정말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겠다고. 이게 택시 기사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전혀 힘든 게 없다. 그래서 어떻게 힘든 게 없느냐? 나는 짜증나고 그럴 때마다 그 카리브해 휴양지를 다녀온다. 그래서 어떻게 휴양지를 다녀옵니까? 자기 그 운전하는 그 운전 그 창 유리인데 거울에 사진을 붙여놨어요. 자기가 제일 가고 싶은 휴양지의 모습, 그 모습을 사진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잠깐 보고 다시 또 닫고 그걸로 자기가 이제 갔다 오는 것처럼 리셋이 된다, 재부팅이 된다. 그런 것도 방법. 손쉽게 눈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좋아하는 사진을 붙여놓으면 그렇죠. 네. 예. 혹시 제 사진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아니, 이 정도 되면 이분이 40대 네. 전에는 안 이루셨는데 40대 일단 되니까 다 찍어요. 네. 뭐 예약 필요 없이 그냥 오시면 제가 성의껏 봐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저도 진료를 볼 때도 문 앞에다가 이렇게 제가 갔던 곳 중에 굉장히 좋았던 그곳에 이렇게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일하다가 진료 보다가 좀 힘들고 그러면은 잠깐 눈을 살짝 돌려서 거기를 이렇게 보고 잠깐 이렇게 마음을 또 한번 심호흡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방법들을 아주 익숙해지고 많이 연습하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가 마음의 힘을 갉아먹는 원인들을 갖고 있어요. 그 원인을 이제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두 가지만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자기 스스로 마음의 힘을 갉아먹는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마음의 유연성이 부족한 것입니다. 인간이 정신적으로 건강한가 또는 건강하지 않은 것을 가장 알 수 있는 간단한 지표가 뭐냐면 사람이 융통성이 있느냐, 유연성이 있느냐입니다. 정신이 건강하고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수록 유연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상황이 달라져도요 얼마든지 적응을 잘합니다. 예를 들면 연세 드신 분 중에서도 가장 제가 보기에 보기 좋은 분들은 뭐냐면 새로 자기가 이제 힘이 빠지고 연세가 드시니까 늙고 이제 달라지지 않습니까? 신체 상태가 또 주위 사람과 관계도 달라지죠. 일도 이제 안 하게 되고 그것에 얼마나 유연하게 그걸 받아들이느냐. 그것을 못 받아들이면 자꾸 갈등이 생겨요. 며느리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남편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자식들하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주부들 중에서도 제가 이제 뵈면은 유연성이 결핍하게 되는 그런 큰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아주 완벽주의가 심한 분들이 있어요. 이제 완벽주의라는 것은 완벽한 게 좋습니까? 나쁩니까? 완벽한 건 좋아요. 아니 완벽해서 뭐 나쁠 게 뭐 있어요. 근데 완벽주의가 왜 문제냐? 완벽하지도 못하면서 완벽해야 된다는 그 생각만 있어요. 또 자기한테만 좀 완벽하면 그래도 좀 나은데 자기한테 굉장히 관대하고 남한테만 막 완벽하단 말이에요. 완벽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되죠. 두 번째는 단정주의입니다. 단정을 짓는 건데 제일 쉬운 건 뭐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이 단정주의에 빠진 사람은 말이에요. 말 습관에 뭐 절대로 안 된다. 죽어도 안 된다. 반드시 이런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진료실에서 어떤 이제 환자분하고 상담을 하다가 자기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는 뭐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그런 사람이래요. 제가 왜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냐면은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도 마음이 유연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오히려 이 부작용이 생깁니다. 흔히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무조건 비관적인 건 나쁜 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오해예요. 너무 과대망상이 있다거나 너무 낙관주의인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비관적인 것을 이제 주의해서 봐야 될 때는 그런 것을 주의할 수 있고 낙관적일 때는 낙관적일 수 있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자기 생각이 변화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말 습관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말씀하시는 거를 딱 정확하게 1분 30초가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딱 들려줬더니 그분이 입버릇이 말 버릇이 세상에 그런 건 절대로 안 된다. 어떻게 애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너 죽어도 안 돼. 절대 안 돼. 내 관에 나 눈 감기 전에는 안 돼. 그죠?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닥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해놓고 나중에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절대 안 되고 죽어도 안 되는 거 물론 역시 그때 안 했어야 되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또 대부분은 살다 보면은 그냥 거기에 또 맞춰서 가는 거죠. 꼭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런 것을 안 된다고 자꾸 단정짓고 하다가 남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싸우고. 이런 것이 이제 유연성을 극복하는, 기르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다음에 이제 이 분노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노. 제가 그 한국 사람들의요 가장 많은 스트레스 증상이 이 화입니다. 화. 서양 사람들은 논문을 보면은 서양 사람들의 가장 흔한 스트레스 반응은 우울이나 불안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제가 한 2,700명 정도를 성인 남녀를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흔한 스트레스 증상이 화입니다. 분노. 그 왜 그게 우리가 화가 많아요? 그것은 왜 그런지는 우리 유전자 속에 있는지 네. 문화적인 것도 있을 거고 네.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건데 네. 우리가 굉장히 그 화를 잘 내는 것도 있고요. 또 거꾸로 우리가 화를 잘 못 내니까 우리가 사실은 옛날부터 뭐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역사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도 저 생각에는 이제 그런 것도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대놓고 표현을 못 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수직적인 또 인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 아래 이런 게 많으니까 또 대놓고 가정 내에서는 뭐 하늘 같은 남편과 뭐 요새는 반대가 됐죠. 요새는 남편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눈치 보고 살고, 네. 그러나 이제 시어머니, 뭐 시부모님 요새는 또 그것도 약간 반대예요. 시부모님들이 오히려 며느리 눈치 보고 이런다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는 그걸 표현 못하고 꽉 눌러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그게 이건가요? 예, 아까 이거 보고 제가 한번 얼마나 우리가 이 화를 잘 내며 살고 있는가, 얼마나 이 험하게 살고 있는가를 보는 그림인데요. 자전거 계속 훔친 XX 반드시 저쪽은 더 재밌습니다. 차 끌근 XXX 더 끌거라. 이거 상당히 재밌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그 서양 사람들은 저렇게 안 쓸 것 같아요. 그냥 뭐 차 끌지 마. 뭐 이런 정도 하겠죠. 긁는 거 말이죠? 차를 긁는 예, 거. 자 긁는 거. 아. 그것도 이제 긁는다고 표현하는 것 같고는 성이 안 풀려서 긁는다, 그죠? 그리고 배 째라 째라 이거죠. 응? 더 끌거라 끌거라. 이게 아주 그 서로 그냥 막 악다구니 쓰고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게 계속되면 우리 사회가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되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이렇게 되면은. 그 분노에는 큰 그 중요하게 알아야 될 특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는 중독이 된다는 점입니다. 술, 담배, 마약 이런 것처럼 분노도 중독이 돼요. 어떻게 중독이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 뭔가 자기가 스트레스 받거나 안 풀릴 때 화를 내는 사람은요 늘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 분노를 막 하게 되면 아드레날린, 분노 호르몬이 쫙 올라가게 되는데 한번 그 맛을 본 사람은 그 다음 상황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호르몬이 올라가야 그래야 이게 뭔가 내가 감정을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역치라는 게 있는데 어떤 수준을 넘어서야 이제 내가 제대로 화를 냈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그 선을 넘어서게 돼요. 그러니까 분노에 중독이 되는 거죠. 분노를 끊지 못하는 거예요. 분노의 금단 증상이 생기는 거죠. 화를 안 내고 조용하게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제대로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또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분노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는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 누구냐? 자기는 스트레스 다 풀고 깔깔거리고 웃고 사는데 뒤끝 없다 그러고 그런 나는 사람들. 뒤끝 없다 그러고 네. 남한테 이렇게 다 전염 나눠주는 맞아요. 거, 그죠? 옛날에 어떤 아버지가 하도 아들이 화를 잘 내고 동네 사람들하고 싸우고 말썽을 부리니까 그 아들한테 아들아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지 말고 네가 화가 날 때마다 벽에다가 못을 박아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벽에다가 못을 자기가 화가 날 때마다 못을 박았어요. 뭔가 이렇게 박고 막 때리고 그러면 좀 풀리죠? 네, 열심히 박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한참 박다 보니까 벽에 못을 꽉 찼어요. 그래서 사실 더 이상 박을 때도 별로 없고 또 이제 그런 자기 자신이 조금 한심하잖아요. 뭐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많이 내고 사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이건 뭐 그만 박아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래? 그러면은 이제부터 네가 화가 날 때마다 뽑아봐라.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열심히 뽑았어요. 자,
못을 다 뽑았습니다. 뽑은 다음에 뭐가 남죠? 못 박은 구멍이 남죠.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자기는 뒤끝없다고 그러고 자기는 다 끝난 것 같지만 남에게는 상처가 남은 거죠. 그러면 그 벽에 박은 그 못, 그 상처는 벽에 그냥 가만히 있지만 사람의 가슴에 박은 상처는 거기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남아요? 남는 것뿐 아니고 또 딴 데로 옮겨가죠. 우리가 어떤 그 공기가 아주 가득 든 빵빵한 공을 한쪽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이 튀어나오죠.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누가 이제 짜증을 막 집에 가서 짜증을 냈어요. 대개 이제 남자들이 집에 가서 짜증 내면은 부인들이 이제 그 여자들이 어디다가 짜증이 내? 애꿎은 애 데리고 애꿎은 애한테 잡죠. 애가 거기서 끝납니까? 어떻게 가요? 자기 만만한 학교 가서 친구들이나 애들한테 이제 짜증 내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제 왕따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아주 비행이 생기거나 그래요. 그러면 걔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 집에 와서 또 자기 엄마한테 심술을 부리고 짜증을 내요. 그러면은 그것이 또 그 집안의 스트레스 원인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분노 조절을 잘 못하면 요즘 그 신종 인플루엔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요새 플루는 뭐 걸린다고 금방 어떻게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이 분노, 상처 이런 거는 남의 막 상처를 주고 전염되고 그러면 온 사회가 서로 막 화내고 악다구니 쓰고 이제 이런 사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부터 이 분노를 잘 관리하는 것,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왜 남한테 분노를 막 전염시키면서 뭐 살 필요 있어요 꼭? 네. 그런 점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분노를 해결하느냐 이런 방법을 좀 알 필요가 있죠. 각자마다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이제 잘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유형에 따라서 분노에 대한 그 대처 방식이 다릅니다. 한 가지 유형은 여기 이제 보시면 A형이라고 돼 있는데 표현 방식이 굉장히 직설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뒤끝없다고 했던 게 이런 사람인데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 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돌아서면 자기는 잃어버려.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막 해대는 거예요. 장비의 말로가 어땠어요? 굉장히 불행하게 죽었죠. 부하들. 왜냐면 부하한테 상처를 자꾸 준 거예요. 부하한테 상처를 주니까 그 부하들이 결국 복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요새 현대인의 비유를 한다면은 고혈압이나 심장병, 화가 막 그죠? 혈압을 올리고 이런 악가제가 뇌가 이렇게 구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반면에 또 반대형도 있어요. 너무 화를 억누르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분노,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그 할 말도 못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 할 말은 해야죠.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은 어떻게든지 해결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해결을 못하고 답답해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화병이 걸린 며느리 이런 이제 사례가 되시겠고 그러면 이제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있어요. 화가 여기 딱 걸려서 먹어도 넘어가지도 않고 목에 딱 걸린 것 같다든지 가슴이 꽉 막힌 것 같다. 우리 머리가 그 쪼이는 것처럼 띠를 두른 것처럼 막 아프고 답답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가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한 거죠. 떠오르는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있는데 네. A형인 사람이 목소리가 커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등장하면 그쪽이 다 알아요. 예. B형인 사람 목소리가 지나치게 작아요. 그리고 눈동자가요. 불안해요. 여기저기 자꾸 돌아갑니다. 네. 왜냐하면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벌써 이렇게 딱 들어오면은 약간 저희 진료실에 걸어 들어오는 모습만 보면은요, 우리가 금방 정확하진 않아도 대충 저희가 압니다. 뭐 제가 용해서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이런 일을 오래 정말 그 전문적으로 해오신 정신과 의사든지 이런 분들은 대충 이렇게 보면 느낌이 있어요. 벌써 이제 사람이 스트레스 많이 받고 마음에 힘이 빠진 사람들은요, 몸이 자세가 달라져요. 몸이 이렇게 어깨가 이제 이렇게 움츠러들고 쪼그라들고 시선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아래쪽을 향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그 우울증이 어느 정도 좋아지신 분들한테 좀 더 자기 즐겁게 건강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숲에 모시고 가서 이제 산림치유라는 것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숲에 가서 걸으면서요 이렇게 거울을 눈 밑에다 대고서 이렇게 걷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숲길을 걷고 나면은 뭘 느끼냐면은 내가 이렇게 못 봤던 세상이 많구나 이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 어떻게 돼요? 밑에가 안 보이고 이 반사돼서 위에 안 보이죠. 네? 사실은 그 숲에서 볼 게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그 위에 나무, 꽃잎, 새, 뭐 날아다니는 것들, 그 뭐 맑은 햇살, 하늘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섬에 가서 잠깐 보다가 계속 땅만 보고 걸은 거예요. 이제 계속 땅만 보고. 그래서 그거를 말로 해서는 잘 못 느끼세요. 그래서 제가 거울을 밑에 대고서 한번 걸어보시라고. 그러면 자기가 느낌이 딱 오죠. 자기가 체험을 했으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보면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거든요. 이것이 바로 사실 마음의 근력을 키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저 A형, B형 두 가지 모습이 다 제 안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대에 따라 다르게 표현이 되는 것이 조금 있으면 이제 상담소를 하나 차리셔도 돼요. 굉장히 정확한 말씀인데요. 예. 우리가 이런 것이 그 동전의 양면 같아요. 왜 화를 공격적으로 잘 내느냐? 그것도 자기가 할 얘기를 정확하게 세련되게 차분하게 하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자기 의사를 표현을 정확하게 못하는 거는 마찬가지예요. 할 말 못하는 거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도 사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고, 너무 목소리 크게 자꾸 화잘 내는 사람도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수동 공격적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대놓고 말을 못하고 뒤에 가서 욱꿍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한 잔 먹고 뭐 하면은 막 주사 부리고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뭐 화내고 막 그러는 거 있죠. 그런 게 바로 이런 수동 공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감정 불감증, 자기 감정이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자기가 화내는 게 나쁜지 아닌지 화내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냥 자기는 할 말 한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보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고 좀 가까이 가기 싫고 어색하고 그런 거죠.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화하는 법 이런 거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죠. 제가 바로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화가 날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잘 관리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되게 이제 화를 냈어요. 화를 냈는데 그 화를 낸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가치로운 그런 일에 화를 내나요? 돌이켜 보면 되게 별거 아닌 거, 사소한 거 그런 거 갖고 화를 내요. 화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절대 화를 내지 마라 이렇게 말 안 해요. 화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중근 의사가 우리 그 이토 히로부미 2등 방문을 저격하고 말이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그런 일을 할 때 또 윤봉길 의사가 그죠?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할 때 그게 뭐 자비롭고 자애로운 마음에서 던진 건가요? 그게 아니라 분노, 그죠? 우리 동포들을 못 살게 굴고 수탈하고 학살하고 한 그런 원흉들을 처단하자. 그래서 던진 거예요, 그죠? 그럼 그 행동은 분노에 의한 행동입니다. 그 행동, 그러나 그 행동이 나쁩니까? 그건 가치가 있어요, 그죠? 내 뇌 세포가 뭐 아까처럼 뭐 몇 개가 깨질지, 100개가 깨질지, 1000개가 깨질지 몰라도 정말 대한 독립을 위해서라면 이 한 번 바쳐서라도 할 가치가 있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화내는 일은 사소해요. 그럴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안중근 의사예요. 자기가 화가 딱 나면 열받는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안중근 의사냐. 갑자기 확 초라해지는데요, 제가. 아니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만 네. 왜 나는 사소하고 별거 아닌 거에만 화를 내고 정작 우리가 분노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무관심하거나 고개를 돌리는가. 그죠? 두 번째, 그 일이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저는 그게 아주 지켜예요, 지켜.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이건 뭔가 가치는 좀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내 뇌세포 100개하고 바꿀 만한 일인가? 한번 내가 불길을 확 지펴 올리면 내 뇌세포가 100개가 깨져버려. 자,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몇 번이나 화를 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만 따져도 1년이면 365번이죠? 10년이면 3650이에요. 100개씩 깨지면 36,500개가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고서 건강하게 살기는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딱 이게 내 뇌세포 100개하고 바꿀 만한 일인가. 그래야 될 때도 있어요. 아까처럼 대한독립 만세를 한다든가 굉장히 부당한 일을 봐서 이거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또는 저도 경험한 일인데 제가 하루는 등산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큰 개를 2마리를 끈도 안 묶고 등산길에 올라서 하는데 저희 애가 너무 놀라가지고 막 울고 도망을 오는 거예요. 제가 정신과 의사라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볼 때 애가 그렇게 울고 막 내려오고 할 정도면은 그 받은 충격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런 분은 개를 사랑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충격받은 아이가 나중에 개를 좋아하고 키우고 싶겠어요? 개를 멀리하고 싫어하겠죠. 그럼 그게 자기만 애완견을 갖고 개를 좋아하면 되나요?
같이 좋아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내가 거기서 화를 내서 효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효과를. 그거는 제 애를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저는 제 뇌세포 100개랑 바꿀래요. 바꿔도 돼. 까짓 거 바꾸고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뭐 정당한 내 화예요. 문제는 제가 그분한테 화를 내고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해서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막 그거밖에 없으면. 그러나 우리가 사실 대부분은 솔직히 그렇게 해봐야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나한테 앞지르고 새치기 한 차 그거 막 쫓아가서 창문 열고 째려봐주고 뭐 찌릿하고 말이죠. 가서 욕하고 뭐 효과가 있어요? 그분이 그 일을 계기로 개과천선해서 다시는 남의 차에 끼어들지 않고 양보하 운전을 하며 살겠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첫 번째, 내가 안중근 의사인가? 그렇게 가치 있는가? 두 번째, 이게 그렇게 내 뇌세포 100개하고 바꿀 만큼 중요한 일인가? 세 번째, 내가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는가?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이 세 가지를 꼭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네. 하셨어요? 그 개 데리고 오신 그분한테? 부끄럽게도 그걸 이제 솔직히 제가 이제 화를 냈어요. 그 순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가 일단은 그러니까, 애가 애가 놀래니까 우니까. 또 애한테도 그러니까 애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아이들은. 그래서 이제 몇 년 전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제 그런 말씀 다 드렸죠. 아니 왜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애를 이렇게 놀래게 해서 되겠느냐. 화도 내고 했어요. 처음에는 점잖게 얘기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화를 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제가 조금 더 그 일을 막으려면 예를 들면 그 민원을 낸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뭐 기고를 한다거나 또 캠페인을 한다거나 그 앞에 뭐 써붙인다거나 그죠? 또는 애견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그 말씀을 전한다거나 다른 방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반드시 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효과는 못 보신 것 같죠? 그분의 개를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는 모르겠어요. 그날 보지 못해서. 아무래도. 예, 그러나 이제 뭐 애 앞에서 또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는 그럼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그죠. 정도 그냥 한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이제 화를 우리가 그 순간에는 어떤 그 생각을 하더라도 좀 이왕이면은 자기도 그러나 그 드는 그 화를 나는 화를 아주 누르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표현하는 그 좋은 방법들을 간단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좀 뒤집어 말하는 거, 반대로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너 왜 맨날 그 모양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보다는 좀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이게 참 좀 좋은 쪽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그 보니까는 말이지 참 이게 사랑스럽네. 이런 어떤 그 오히려 반대로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그런 것도 있겠고 남 이야기하는 듯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아는 누구는 이렇다더라. 근데 앞에서 얼굴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아는 누구는 이렇다든 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사람 얘긴데 그걸 갖다가 너 왜 그러냐? 왜 당신은 맨날 늦게 들어오고 뭐 어떻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또 아이들한테 특히 그래요. 아이들한테는 비교는 하지 마세요. 비교는 하지 않는데 그 애들도 다 알아요. 눈치가 있어서 빗대서 얘기하는 너무 티나면 안 되고 그것을 좀 이왕이면은 직접적인 얘기보다는 남 얘기하듯이 하는 거. 또 세 번째는 제가 유머를 구사하는 거 많이. 저희가 사실 유머가 좀 부족합니다. 유머가 부족한데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제가 오시는 분들한테 쉬어보게, 세워보게 하면은 하루 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남을 좀 유머를 쓰고 남하고 같이 웃으려고 한 적이 있느냐. 별로 없어요. 대개는 할 말 못하고 꽁하고 화났다는 말씀이 더 훨씬 더 많아요. 그죠? 그리고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네 번째는 동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오죽하면 그러겠느냐.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 해결 안 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급처치 4단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응급처치의 첫 번째는요. 36개의 주렐랑입니다. 일단 피하는 거요. 네, 일단 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순간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애한테 이제 화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조절이 안 된다. 그 순간에는 고개를 돌리십시오. 고개를. 안 보면 잊혀져요. 안 보면 잊혀져. 그런 것이 한 가지 이제 방법이고. 또 심호흡을 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대개 이제 많이 하시는 방법은 심호흡을 하면서 10가지 숫자를 센다 그래요. 또는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어요. 내가 내 뇌세포 100개랑 바꿀 필요가 없지. 이게 주문이에요. 그죠? 내가 안중근 의사인가. 그죠? 이게 주문이에요. 근데 대개요. 정말 분노 중독이 됐나 안 됐나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심호흡을
5번을 못 합니다. 되게. 내가 해보니까 5번이 안 되더라. 한 3, 4번 되면 벌써 조급증이 나고 답답해지더라. 그러면 이거는 분노 중독이 된 거예요. 몸으로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어떤 분 운동할 때 샌드백에다가 그림 그려놓고 뭐 쳐라.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미안해져요. 그래서 대충 화가 좀 풀립니다. 웬만하면 열심히 막 때리다 보면은 좀 미안해지거든요. 또 이제 정 안 되면은 오죽하면 저러겠느냐. 제가 이제 흔히 하는 말에 이제 참 인간 문화재다, 인간 문화재. 그러니까 너무나 밉고 이해가 안 되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사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신문 칼럼에 썼는데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외워라. 외우자. 어? 그걸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구구단을 뭐 다 이해를 해서 외웁니까? 어? 아니죠. 그냥 2, 2는 4, 2, 3, 6 외우면 실생활에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제일 그 좋은 방법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그 방법은 이 화법을 좀 바꾸는 건데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좋은 이야기는 남을 주어로 하고 나쁜 이야기는 나를 주어로 하자.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쉽죠? 어떻게 하자고요? 좋은 이야기는 남을 주어로 하고 나쁜 이야기는 나를 주어로 하자.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쁜 이야기를 너 때문에 이렇게 일이 이렇게 됐다. 너 왜 맨날 그 모양이냐? 당신 왜 맨날 이 모양이냐? 너는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왜 맨날 그 모양이냐? 그 다음에 집안의 뭐 행복, 뭐 즐거움 이런 게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럴 때는 나쁜 이야기는 나를 주어로 하는 거예요. 나는 뭐라면은 내가 요새 좀 밤에 적적하고 그런데 당신이 좀 일찍 와서 나하고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면 좋겠다. 나도 네가 열심히 하는 거는 아는데 나도 엄마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든다. 세상에 그런 마음 듣고 기분 나빠할 남편이나 자녀가 있겠어요? 내 감정을 말하는 내 감정을 거군요.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늦게 들어와. 사실 속마음은 너 늦게 들어오니까 나가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헤어져야지. 사실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좀 일찍 들어오라 그 얘기죠. 그걸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말 안 하고 왜 너로 시작을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쁜 얘기는 나로. 내가 요새 좀 말벗이 좀 필요하다. 나도 좀 답답하고 외롭다. 어떨 때는 저녁 먹고 혼자서 밥 먹고 이렇게 있으려면은 마음이 좀 적적하고 외롭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사람이 거기다 대고서 너는 왜 외로워하냐?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되면 공격이고요. 공격이 되죠. 내가 외롭고 내가 힘들다는 호소인 것 그냥 같아요.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것을 꼭 좀 기억하시고 또 이왕이면 좋은 얘기는 남들 다 있을 때 하고 나쁜 얘기는 둘이 있을 때만 하자. 그런 얘기도 해요. 꼭 기분 나쁜 얘기를 남들 다 있을 때 하면 말이야. 그게 상처받는 거죠. 좋은 얘기는 남들 다 있을 때. 정말 네가 참 훌륭하다. 그런 거. 그죠? 마지막으로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액션 플랜 4가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음의 근력을 키우는 방법, 그 액션 플랜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칭찬받았던 일을 기억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잃어버리고 사는데요. 너무 우리가 주눅들어 살거든요. 사실 그렇게 주눅들어 살 필요가 없는데 근데 나이 먹어서는요. 칭찬받았던 일이 별로 없어요. 슬프게도.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 보면 사실은 누구나 다 사랑받았던 아이였고 칭찬받았던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자꾸 떠올리는 게 중요해요. 차라리 자기 비하나 자기 학대를 할 바에는 차라리 자야 도취하는 게 낫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왕이면 오해를 하더라도 좋은 오해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자꾸 그 어떤 동물이 뭘 먹으면은 어떤 동물이든 배설을 해야 됩니다. 소화를 해서. 그런데 배설을 못하고 자꾸 거꾸로 올려서 되새김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걸 되새기느냐? 좋은 일 되새기나요? 나쁜 일 되새겨요. 꼭 지나간 일, 나빴던 일, 화났던 일, 억울했던 일, 슬픈 일, 다시 생각해봤자 해법도 안 나는 일. 그런 일을 자꾸 되새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뇌세포가 깨진다. 100개 깨진다. 오늘 2번 안 좋았던 일 되새기면은 200개 깨졌다. 그런 식으로 가면은 10년이면 7만 개가 넘는다. 답이 딱 나오죠? 두 번째, 아침에 또는 출근길, 퇴근길 또는 집에서 이렇게 화장 고치시고 할 때 같은 때 거울 보면서 이왕이면요 신데렐라 놀이를 하세요. 신데렐라 그거 하죠. 누가 이 세상에 제일 예쁘니? 그거 그죠? 백설공주예요, 선생님. 백설공주 참. 네.
너무나 예리하셨어. 아이 백설공주죠. 예. 예. 완벽주의예요 그게. 신데렐라도 대충 그렇게 네, 했어. 대충. 그런 거 안 나와요. 중요한 메시지를 중심으로 예. 내가 너무 외모가 예쁘냐 그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나를 사랑할 수 있지? 내가 가장 행복하게 살려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누구를 가장 예뻐하면 좋을까? 이런 걸 물어보시고, 그죠? 또 세 번째로는 자기가 가진 잘하는 것을 활용할 계획을 세우자. 그래서 자기가 나는 마음이 따뜻하다, 마음이 착하다, 그죠? 밥 잘 먹고 배설 잘하는 것도 재능입니다. 잠 잘 자는 것도 베개만 되면 나는 잠이 와. 베개 머리만 대면 잠이 온다. 축복받은 거예요. 저희 클리닉에 한번 저희 센터에 와보시면은 잠 못 자서 오시는 분 무지하게 많아요. 예. 선생님 저 머리 되면 3초 만에 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잠 못 자는 사람 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어렵죠. 잠 못 자는 건 고문이거든요. 고문. 응? 고문이잖아요. 잠만 자면 짜증나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또 활용을 잘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자. 또 마지막으로는 하루에 우리가 이제 되씹기하고 관계되는 얘기인데 고마웠던 일, 고마웠던 사람을 3가지씩 한번 떠올려 보자. 꼭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을 자기 전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가 여러분이 잠을 자는 동안에 내 뇌가 무슨 일을 하느냐하고 직결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잠을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분했던 일, 억울한 일을 막 떠올리고 자요. 잠자는 동안 계속 악몽 꾸고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수는 돌에다 새긴다. 우리가 은혜를 물에다 새기면 은혜는 다 흘러가 버리죠. 원수는 돌에다 새겨요. 그러면 되겠어요? 반대로 해야죠. 반대로. 원수는 물에 새겨 흘려보내고 은혜를 돌에 새겨야지. 자기 전에 여러분의 돌머리 저의 돌머리 여기다가 이거 예. 여기다가 바로 저는 그 옛말이 이걸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 돌에다가 정성스럽게 내가 오늘 감사했던 일, 고마웠던 사람, 고마웠던 이런 거를 새기면 그것이 자꾸 회로가 강화돼서 자꾸 그런 일이 떠오르고 그런 사람이 떠오르고 그런 생각이 나서 결국은 마음의 긍정적인 근력이 강해진다. 그래서 이런 액션 플랜 4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 참 우리 선조들이 지혜로우세요. 저는 오늘 배운 거를 좀 밤에 여기 제가 갖고 있는 돌에다가 좀 새겨야 되겠습니다. 딴 건 몰라도요. 오늘 고마웠던 분 3분 중에 한 분 교수님 들어갈 네.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영광이요. 얘기 해주셔가지고 네, 예. 영광. 그래서 오늘 한 번으로 그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목요일 아침 혹시 안 바쁘세요? 이제 바빠도 와야죠. 아 예. 다시 한번 좀 감사합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종민 교수의 행복 프로젝트 2탄으로 다음 주에는 여러분 또 만나 뵙겠는데요.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 네. 예,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일 것 같기도 하고 제일 어려운 일일 것 같기도 해서요. 그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소개할게요.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주 주제인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어라요. 좀 머리가 띵한데 당연히 남편은 아내 편이어야 되는데 이런 강의가 나올 정도라는 건 남편이 아내 남의 편이 편이라는 아니란 얘기죠. 얘기잖아요. 예. 요즘은 아내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아내 편이 되는 남편들도 있다고 합니다. 내일 금요일 생생 토크 시간에 그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아내가 무서울 때. 네. 마음 잘 다스리는 하루 보내시고요.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25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